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여자치고는 많이 털털하고 성격이 남자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제 남편이 저보다 섬세하고 여린 면이 있을 정도니까요. 저와 남편은 대학교를 같이 나온 선후배 사이였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함께 공방을 차렸어요. 다양한 핸드메이드 가구나 물품을 만드는 목공 공방인데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남편이 디자인을, 손기술이 좋은 제가 제작을 하며 일하고 있죠. 저는 선천적으로 키가 크고 마른 체질이라 어렸을 때는 모델 제의도 많이 받았어요. 외모도 동양적인 분위기가 있어 모델 같다는 이야기를 살면서 정말 많이 듣고 자랐죠. 실제로 잠깐 학원도 다녀봤지만 항상 피부며 몸매 등을 관리해야 하는 그쪽 일이 저에겐 잘 맞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목공이라는 제 적성에 딱 맞는 일을 하게 된 이후로는 머리도 짧게 자르고 다니고 외모에는 더더욱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살아가는 데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인기가 많은 편이었고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남자들에게 고백을 받아본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지금의 남편도 저에게 먼저 고백을 해서 사귄 거였고요. 하지만 이런 저의 스타일이 결혼 후에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바로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이었죠. 왜? 살면서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특별히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성격 자체가 잘 안 맞아 불편한 관계요. 어느 누구의 탓을 하기에는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사이가 간혹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게 하필이면 제 시어머니였던 것이죠. 시어머니는 저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세요. 저와는 다르게 키도 작고 살짝 통통하셨는데 그 연세에 오히려 살집이 있으니 귀품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나이가 드신 모습만 봐도 처녀였을 적에는 남자들이 줄을 섰겠다 싶은 서구적인 외모십니다. 뿐만 아니라 걸음걸이도 사뿐사뿐, 옷 입는 것만 봐도 분홍색이 가득한 말 그대로 천상 소녀 같은 분이세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공주처럼 다니는 사람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마냥 신기하고 예뻐 보였어요. 솔직히 호감이었죠. 왜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걸 동경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딱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안색이 좋지 않으셨고 말투도 딱딱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온 힘을 다해 팍팍 내고 있으셨어요. 아우, 근데 여자가 머리가 그렇게 짧아서 어떡해? 드레스 입을 때는 어떡하려고 그렇게 짧게 잘랐어요? 아, 촬영할 때나 결혼식 당일 때에는 머리를 붙이기로 했어요. 메이크업 할 때 머리도 다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그렇지. 결혼하고 나서는 좀 기를 꺼져? 여자가 좀 여성스러운 면모가 있어야지. 키도 크니 머리도 기르면 이쁘겠구만. 아, 그런가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근데 저는 작업할 때 머리가 거추장스러운 게 불편해서요. 지금 이게 편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그때 눈치가 확실히 많이 없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한다는 생각은 못하고 어머님도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긴장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후로 저를 만날 때마다 머리 얘기를 하시며 혀를 끌끌 차셨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얘기만 하셨어요. 아무리 눈치가 없던 저라도 그걸 모를 수는 없었죠. 그래도 당장 몇 개월 만에 짧은 머리를 허리까지 기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허허 웃으며 넘겼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정말 기겁을 할 장면이 한번 펼쳐졌었는데 그게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제가 헤어 메이크업도 다 받고 드레스도 다 입은 후 아침 일찍 식장에 도착했을 때였는데요.
차에서 내려 식장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도우미분들이 아직 아무도 내려오지 않고 시어머니만 먼저 내려와 계셨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도 저를 챙기겠다고 내려와 주신 거였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보고 마냥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왜 나와 계세요? 오늘 바람도 부는데 얼른 들어가요. 해그머니나, 치마 내려! 내려! 제가 드레스를 번쩍 들고 안으로 얼른 들어가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제 손을 탁탁 쳤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걷고 있는 중이었고 시어머니보다 다리가 길다 보니 몇 걸음 안 걸었는데도 시어머니보다 앞장서게 되더라고요. 졸지에 시어머니는 제 뒤에 종종거리시면서 따라오게 되었죠. 아, 드레스가 너무 길어서 밟을까봐 그랬어요. 도우미분들 오실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 치마 내리고 걸을게요, 어머님. 저는 이때 당시에는 시어머니가 그냥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에 다그치신 걸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신혼여행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신랑이 이때 시어머니가 기분이 많이 상하셨다고 얘기해줘서 그때야 그러셨구나 하고 알았어요. 제가 눈치가 없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제 결혼식이다 보니 저도 정신이 없어 시어머니 표정을 제대로 못 보긴 했더라고요. 앞으로는 부주의하게 지나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 눈치를 항상 살피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조금 신경이 쓰였던 게 저는 기억도 안 나는 어렸을 적에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빠 손에서 커왔거든요. 집안에 여자 어른이 생긴 건 저도 처음이다 보니 무슨 트러블이 나면 내가 잘 몰라서 뭔가 실수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시어머니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해도 역부족이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분이셨거든요. 시댁에 찾아가면 시어머니는 항상 집안에서도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계셨고 잠깐 요리를 할 때도 프릴이 달린 앞치마를 꼭 메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도우려면 저도 반드시 그 앞치마를 입어야만 했고요. 시어머니는 남의 옷이라도 물이나 음식이 튀는 꼴을 절대 못 보셨거든요. 또 그릇 하나 찻잔 하나도 얇디 얇은 도자기였고 꽃그림이 무수하게 새겨져 있었죠. 온 가족은 집안에서 반드시 실내용 슬리퍼를 신어야만 했고요. 제가 화장실 다녀오거나 잠깐 나갔다 오느라 깜빡 잊고 양말만 신고 돌아다니면 그것도 어김없이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건 역시 요리와 설거지였어요. 시어머니에게 그 두 가지는 거의 인생이 걸린 일이었죠. 음식은 맛도 좋아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일단 보기에 좋아야 하고 또 너무 크게 만들지 말고 반드시 한 입에 쏙 넣을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야 했어요. 설명만 들으면 조선시대 궁중 예법이 따로 없었죠. 식기가 워낙 예쁘고 얇디 얇아 치울 때도 한 번에 싹 치우기가 어려웠고 조심조심 싱크대로 옮겨 조심조심 설거지를 해야 했죠. 설거지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큰 소리가 나면 곧바로 호통이었답니다. 얘, 그게 얼마짜린 줄 알아? 얘가 찻잔 다 깨겠네, 다 깨겠어. 집안일로 시어머니께 점수를 따는 건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전략을 바꿔보았어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유명한 빵집에서 맛있다고 소문난 빵은 전부 사와서 시댁에 갈 때 가져다 드렸죠. 차를 즐기시고 다과를 즐기시는 분이니 당연히 빵과 케이크도 잘 드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시어머니는 제가 어렵게 사온 빵과 케이크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시는 겁니다. 어머니, 이런 거 안 좋아하세요? 차랑 같이 드시면 맛있는 빵인데. 이거 최다 밀가루 아니니? 너 이런 밀가루 먹으면 살이 얼마나 찌는 줄 알아? 피부는 또 얼마나 안 좋아지고.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래도 이 빵은 통밀로 만든 거라고 하던데 괜찮지 않을까요? 빵만 통밀로 만들면 뭐해? 이 안에 이잼 발라져 있는 거 봐라. 이런 건 얼른 버려야지 안 되겠어. 그러면서
제가 보는 앞에서 멀쩡히 새빵들을 그대로 버리려는 겁니다. 저랑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가 먹을게요. 저 주세요. 너는 관리 안 해? 안 그래도 머스마 같은 애가 살까지 찌면 얼마나 더 못나지려고 그러니? 너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데 관리 좀 하렴. 아, 엄마. 그렇다고 이 사람이 사온 걸 어떻게 눈앞에서 그냥 버려. 사람이 사온 정성이 있는 건데 멀쩡한 빵을 왜 굳이 사온 사람 눈앞에서 버리냐고. 어머, 얘 좀 봐라. 너 엄마가 이런 거 먹는 거 봤니? 현숙이 이모랑 정길이 이모랑 맨날 먹으러 다니는 거 아니었어? 참나. 됐어, 이리 줘. 언제부터 밀가루를 그렇게 싫어했다고. 파스타는 잘만 먹으면서. 파스타는 다 건강한 재료들만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 너는 엄마가 자기 관리 철저한 걸 알면서. 그만 좀 해. 아우 진짜 이거 안 먹는다고 엄마가 이영애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곧이어 엄청나게 화를 내시며 저희 부부를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남편은 연신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저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기에 별로 화가 나지는 않았죠. 다만 이 일로 시어머니가 얼마나 더 삐지실지 그리고 심술을 얼마나 더 부리실지 그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앞으로 20년, 30년 이상 얼굴 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이런 불편한 일만 생기면 서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화를 풀어드리려고 큰 돈 써서 한강뷰 레스토랑을 예약해 그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샐러드니 파스타니 하는 몸에 좋고 비싼 음식을 대접해드리니 시어머니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연신 사진을 찍으며 좋아하셨죠. 저는 그렇게 겨우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전부 회복했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관계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마치 제가 시어머니 밑으로 납작 들어간 것 마냥 굴기 시작했어요. 말로는 이것 좀 해주렴, 저것 좀 해주렴 하는 부탁조인데 마치 중전마마가 궁녀를 부리는 듯한 말투였달까요. 원래 저는 누가 무슨 부탁을 해도 어렵지 않은 일이면 그냥 해주고 마는 그런 일 하나하나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는 덤덤한 사람이었는데요. 자꾸 시어머니랑 부딪히기만 하면 저까지 점점 예민해지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가구 조립을 좀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일이 그런 가구 만드는 일이라서 부탁하시나 보다 하고 바로 시어머니 댁으로 갔죠. 저희 공방이랑 멀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산 가구는 찻잔 진열해 놓는 서랍장이었는데 크기도 크지 않아서 금방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도착한 걸 보자마자 인상부터 찌푸리시는 겁니다. 왜 네가 오니? 우리 아들이 안 오고? 남편은 오늘 거래처 만나러 가서요. 끝나고 식사까지 하고 온 데서 아마 늦을 거예요. 아, 이런 건 남자를 시켜야지. 이 무거운 걸 여자인 네가 혼자 어떻게 하니? 에이, 제가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인데요. 이거 서랍장 전부 분해되어 있어서 무겁지도 않네요. 어머님, 잠시만 비켜주세요. 저에게는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신경 써서 조립을 해드렸어요. 제가 조립을 하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여자 손이 저렇게 거칠어서 어디에 써먹냐는 등 궁시렁대시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서랍장이 완성되고 나니 시어머니는 마음에 드셨나 봐요. 예쁘다고 몇 가지 식기를 진열해 놓고 연신 사진을 찍더군요. 저는 이제 일 좀 하러 가보겠다고 얘기를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더 빨랐죠.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얘, 너 운전 좀 해라. 네? 어디 가시게요? 나 지금 친구들 만나러 가야 하거든? 네가 좀 데려다 주렴. 그러더니 당연하게 저에게 앞장서라는 듯 턱짓을 하셨죠. 시어머니가 운전을 못하시니 잠깐 차로 바래다 드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치 시종 부리듯 하시는 시어머니 태도에 저도 그때부터는 살짝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티내지 않고 시어머니를 약속 장소에 바래다 드렸어요. 가는 김에 저도 은행에 들렀다 올 일이 생각나서 은행을 다녀오면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내리는데
마침 시어머니 친구들이랑 만나게 된 거였어요. 얘 정이야, 여기. 아, 너는 무슨 바로 올라오면 되지. 우리더러 주차장까지 내려오라고 그러니? 여기 우리 며느리야. 그래도 내 친구들인데 인사는 해야지. 시어머니가 저를 소개하길래 제가 친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은 그런 저를 보고 각자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아, 이번에 희철이랑 결혼한 며느리구나. 어쩜 모델 같다. 정이 너랑은 완전히 딴판인데. 정이가 며느리랑 같이 있으니까 왠지 더 작아 보이네. 아, 말도 마. 키만 멀대같이 커서 여성스러운 면은 없고 그냥 머스마가 따로 없다니까. 우리 아들이 나 닮아서 인물이 출중하길래 좀 예쁜 며느리 좀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며느리가 나 반만 닮았어도 내가 얼마나 예뻐했겠니? 얘는 영 그런 맛이 없어. 뭐 약간 보이시한 스타일이긴 하네. 뒷모습만 보면 우리 손주 같기도 하고. 아니, 조금만 꾸미면 예쁠 것 같긴 한데 정이 너가 워낙 화려해서 며느리는 보이지도 않는다야. 그렇다고 얘가 나처럼 이런 화사한 옷을 소화할 수는 있겠니? 아, 말을 말아야 해. 말해봤자 내 속만 답답하고 입만 아프지. 뭐 그래도 애는 착해. 사람 세워두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제가 당황해서 이렇다고 말을 못하고 서 있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앙칼진 목소리로 이제 그만 가보라고 하더군요. 예, 너 은행 간다 하지 않았어? 얼른 가봐. 우린 이만 올라갈 테니까. 다음에 또 봐요, 정희 며느리. 그리고 저만 지하 주차장에 덩그러니 남기고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며 올라갔어요. 그래도 초면이고 어른들이라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말을 최대한 아꼈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냥 시어머니 부탁이 와도 발에다 드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저를 아예 집으로 불렀는데 그 패거리와 이미 같이 있으시면서 또 저를 깎아내리며 놀리더군요. 그게 아니더라도 시어머니는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저에게 운전을 시키시는데 그럴 때마다 남들을 만나면서 대놓고 제 흉을 봤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못된 습관이 절정으로 터지게 된 건 시어머니의 예순잔치였는데요. 요즘에는 환갑은 소소하게 넘어가고 보통 7순이나 8순을 크게 치른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환갑인 김에 또 공주놀이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꾸 몇 달 전부터 우리한테 시티뷰가 어쩌고 칠레산 와인이 어쩌고 하면서 고급진 곳에 가고 싶은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그거 안 들어주면 또 얼마나 삐지시겠어요. 그래서 친척분들이랑 다 같이 해서 고급진 레스토랑에 룸을 예약해 파티를 열어드렸어요. 남편이 외동아들이라 사촌형, 누나, 동생들을 불러 최대한 북적이며 축하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었죠.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한참을 늦으신 시어머니는 온통 반짝이는 흰색 고급 정장을 입고 마치 본인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인 양 들어오시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문제는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옆으로 오라는 눈짓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가까이 갔죠. 예?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데려다 줘야지. 네? 자리에 데려다 줘야지. 의자도 좀 빼주고. 아우, 어련하실까 싶어 어려운 부탁도 아니니 그건 그거대로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저를 종부리듯이 자꾸 시키는 겁니다. 그냥 말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들고 있던 포크로 컵을 탁탁. 그게 물을 따라 달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릇이 비었으면 또 손톱으로 빈 그릇을 탁탁.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 싶을 정도로 새침을 떼시는 거예요. 제가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시어머니가 말을 못하시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얼마 전에 보톡스를 맞으신 게 생각이 나서 그때는 그래, 보톡스를 맞아서 말하기 어려운가 보다 하고 이해해드렸어요. 사실 기분은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태지만 화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니 어떻게든 좋게 이해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한 건데요. 그런데 또 제 험담을 하실 때는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시더라고요. 사촌 누나 되시는 분이 고모, 그래도 이렇게 능력 있는 며느리 생겨서 이런 고급진 데서 환갑잔치 하시네요. 하며 듣기 좋은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제 험담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말도 마. 얘가 영 눈치도 없고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다 알려줘야 한다니까. 여자가 손도 곱고 섬세하면 좋겠는데 워낙 애가 선머슴이라 설거지 하나 맘 편히 못 시키고 있단다. 아우, 내 팔자야. 또 시작이네 싶어서 저는 기분이 확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자리가 자리이니 참자는 생각으로 잠자코 있었죠. 하지만 티가 난 것인지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목공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와이프가 얼마나 섬세하고 기술이 좋은데. 와이프는 대학교 다닐 때도 과에서 1등 여러 번 하고 장학금도 되게 많이 받았어.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거랑 이게 같니? 여자가 살림을 좀 조신하게 예쁘게 좀 할 줄 알아야지. 네 와이프가 영 손도 거칠고 그러니 하는 말 아니니? 분위기가 안 좋게 이어갈 것 같자 제가 식탁 밑으로 남편을 툭툭 치며 그만하라고 말렸어요. 마음은 고맙지만 괜히 소란 피우게 될까 봐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화가 그칠 줄 몰랐죠. 계속해서 남편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처럼 좀 여성스럽고 고운 아이를 며느리로 데려오길 바랬는데 나만큼은 아니어도 나 반만이라도 닮은 아이만 데려왔어도 내가 예쁜 옷도 입히고 만난 것도 해주고 머리도 예쁘게 해줬을 것 아니야. 너 여기 니네 누나들 화장도 다 내가 알려준 거야. 내가 예쁜 애들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왜 하필이면 저런 선머슴 같은 애를 데려와가지고는. 시어머니가 너무 화를 내시니까 친척분들도 당황하시는 것 같아 조금 진정을 시켜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얼굴까지 빨개지시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면서 말을 했는데 그게 좀 실수였나 봅니다. 알았어요, 어머님. 제가 선머슴이라 죄송해요. 그런데 화 좀 그만 내세요. 이렇게 좋은 날에. 어머님, 오늘을 위해서 보톡스도 맞고 오셨는데 자꾸 열내시면 더 부을까봐 걱정돼요. 제가 죄송하니까 화 좀 그만 내세요. 그러자 거기 있던 가족들이 죄다 푸 하고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큰 이모부님은 놀라시면서 시어머니께 뭐라고 하셨고요. 정이 너 또 얼굴에 이상한 짓 했어? 다 늙어서 왜 자꾸 희한한 짓을 하는 거야?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좀 절약이라는 것 좀 해라. 아니야. 오빠는 무슨 내가 원래 피부가 이렇게 고왔지. 어딜 이상한 짓을 해. 제가 맨날 이것저것 헷갈리더니 지 CMA일도 헷갈리나 보지. 너 정확하지도 않은 소리 할 거면 그 입 좀 닫고 있어라. 시어머니는 새빨개진 얼굴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셨어요. 요즘 제 또래의 여자애들은 어디서 어떤 실수를 받았다며 별 거리낌 없이 얘기하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숨겨야 하는 줄은 몰랐거든요.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제가 얼떨결에 시어머니께 한 방 먹이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속은 통쾌하더군요. 덕분에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은 저를 아예 쳐다보시지도 않고 저를 더 이상 찾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편했어요. 명절 때만 좀 찾아뵈면 되려나 싶어서 한시름 놓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사이가 껄끄러워도 연세 드신 분께 아예 관심을 끄는 건 안 될 일이었나 봐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또 연락이 오길래 이번에도 기분 나빠질 일이 생길 것 같아 무슨 말씀을 하시건 바쁘다고 하고 끊으려고 했는데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아닌 어떤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여보세요? 혹시 이 아주머니 가족분 되세요? 여기 지하철역 아닌데 아주머니가 지금 쓰러지셨어요. 보기엔 탈수 증상 같은데 이분이 지금 일어나질 못하고 있어서 일단 구급차 불렀거든요. 얼른 이리로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받은 저는 일단 중요한 일은 미뤄두고 지하철역으로 달려갔죠. 제가 도착했을 때는 마침 구급차도 와 있는 상태라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가까운 병원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도착하기 전에
물이랑 사탕 등 군것질거리를 몇 개 드셔서 다행히 상태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약간 어지러우신지 멍한 눈으로 계셨는데요. 그 옆에 있던 저는 평소와 달리 시어머니의 헝클어진 머리와 옷가지를 보며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있었고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머리에 자꾸 눈이 가는 겁니다. 뭔가 부자연스러워서요. 그런데 마침 그때 구급차가 방지턱을 조금 빠르게 넘었는지 뒷좌석에 있던 사람들이 살짝 덜컹거리게 되었고 저는 그때 똑똑히 보았어요. 시어머니 정수리가 살짝 들렸다 내려앉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정수리는 본인 머리가 아닌 가발이었던 거예요. 항상 시어머니가 당신 연세에 비해 풍성한 머릿결을 자랑 삼고 다녔던지라 내심 충격을 받긴 했어요. 그치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당장은 못 본 척 했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것저것 검사를 받고 그 후로도 며칠 더 지켜본 결과 시어머니는 당뇨 환자셨어요. 병원에서는 당 수치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좋아지지 않는다면 인슐린을 맞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생각보다 심각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저도 남편도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고요.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시어머니가 상상 이상으로 큰 상심에 빠지셨다는 거예요. 밥도 잘 입에 안 대시고 며칠 동안이나 우시더군요. 정말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우셨어요. 도저히 혼자서 이런 비극을 견뎌내실 수가 없다면서 저희에게 같이 살자고, 같이 살면서 자신을 좀 챙겨달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마음이야 알겠지만 저희도 선뜻 그러자고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답니다. 왜냐면 저희는 부부가 함께 일하니까 1, 2층은 아예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쓰고 3층을 주거 공간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공간이 넓지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이란 걸 시어머니가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막무가내로 울면서 같이 살자고 하시니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 집으로 저희가 들어가고 작업실로 출퇴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은 저희 집보다 훨씬 넓은 2층짜리 주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간 날 이후로 저는 정말 지옥의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 겪었던 것은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힘이 들었죠.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 병원 다니시는 것부터 온갖 사소한 모임에 나가시는 것까지 전부 저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집안일에서부터 제가 집에서 입는 옷이랑 심지어 속옷까지 잔소리를 해대셨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때쯤 되니 너무 버겁더군요. 예, 내일 11시 고등학교 동창회 전에 친한 애들만 미리 만나기로 했으니까 내일 늦으면 안 돼. 알겠니? 내일은 안 돼요, 어머님. 저 내일 업체 미팅 있어요. 시간 좀 미루면 되잖니. 아픈 네 시애미가 네 일정에 맞춰야겠니? 어머니, 저는 일이라고요. 어머니야말로 사적인 모임 가지시는 걸로 제 업무 방해하셔도 되는 거예요? 어머머머, 얘 좀 봐. 이제는 하다하다 네 시애미한테 말대꾸까지 하니? 어머니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시애미가 하는 말이면 그냥 네 그렇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뭔 말이 이렇게 많아. 부탁? 부탁? 너 지금 나랑 맘먹겠다는 거야? 아우 그만 좀 해 엄마. 이 사람이 못 가면 내가 가야 하는데 나도 내일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우리 같이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자꾸 방해를 못해서 안달이야. 이러려고 같이 살자고 했어. 듣다 못해 남편이 개입을 해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죠.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의 땡깡에 가까운 부탁들을 거절하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유치하게 저를 괴롭히기시기까지 했어요. 평소 본인이 보기 싫어했던 제 옷을 쓰레기인 줄 알았다며 버리질 않나. 일부러 제 밥에만 소금을 뿌리는 등 대응하기도 싫을 정도로 유치한 짓들이었죠. 정말 그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시어머니는 오히려 아프시고 나서 더 약속을 많이 잡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이유였더군요. 시어머니가 당뇨 때문에 병원을 찾아갔을 때 병원 원무과 직원이
저희 시어머님을 보고 모델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았다고 해요. 그 직원분이 병원 내에서 쓸 광고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니어 모델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눈에 들어온 것이었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했겠어요. 온갖 지인들과의 약속이란 약속은 다 만들어서 자랑을 하고 다녀야 했기에 저를 그렇게 운전기사로 쓰라고 하신 거였죠. 시어머니의 과시욕을 채우기 위해 모임에 데려다 주는 것도 안 하고 또 그 유치한 짓들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시어머니는 더더욱 약이 바짝 오른 모양이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부부가 여느 때처럼 출근하는데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집안을 쓸고 닦으며 부산하게 구시는 거였어요. 그냥 집안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른 새벽부터 저희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방향제를 잔뜩 뿌리고 창문을 죄다 열어놓고 나가셨다가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 씻으러 들어가면 갑자기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와 바닥에 뿌려버리고 밥을 먹는 남편 옆에서 굳이 세정제를 뿌려가며 식탁을 닦는 등 누가 봐도 일부러 저희를 불쾌하게 하려고 작정을 하시는 거였죠. 하지만 저와 남편은 이미 이번 달까지만 시어머니 집에서 지내고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가자고 마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화가 나도 내버려 뒀어요. 그렇게 출근을 한 뒤에 남편은 작업실에, 저는 목자재를 보러 협력업체로 향하는 길이었는데요. 1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도착한 뒤 가방은 두고 태블릿만 들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방 안으로 손을 뻗는데 뭔가 축축하고 이상한 거예요. 화들짝 놀라 가방 안을 살펴보니 가방 안에는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수세미 걸레 등이 잔뜩 들어가 있더군요. 급하게 태블릿을 꺼내 확인해보니 물이 들어갔는지 켜지지도 않았고 안에 있던 보조 배터리며 다른 서류들이며 중요한 계약서, 지갑이 전부 냄새나는 구정물에 완전히 젖어 있었어요. 누구 짓인지는 안 봐도 뻔했죠. 저는 일단 급한 대로 업체 컴퓨터를 빌려 남의 회사 사무실에서 작업을 해 파일을 전달했고 그 뒤에 스케줄을 죄다 취소했어요. 그 안에는 정말 중요한 계약서가 들어있었기에 서둘러 다시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그대로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라고 참아주고 넘어가줬던 것이 완전히 폭발해버렸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들고 쳐들어갔는데 시어머니는 아주 동네 친구란 친구들은 다 모아놓고 우아하게 티파티를 하고 있더군요. 저를 보더니 제가 화가 난 게 오히려 재밌다는 듯 웃는데 저는 그만 눈에 뵈는 게 없어졌죠. 어머, 정희 며느리 아냐? 응, 맞아. 얘, 지금 우리 차 마시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어머! 제가 식탁 위에 가방을 그대로 엎어버리자 그 안에 있던 걸레밥 물이며 수세미, 서류, 보조 배터리 등이 쏟아져 나오며 식탁 위를 어지럽혔어요.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케이크이며 각종 디저트는 순식간에 못 먹는 음식이 되어버렸고 찻잔들이 깨지는 등 난리가 났죠. 친구분들도 깜짝 놀랐고 시어머니는 거의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길래 제가 그 정수리를 덥석 잡으며 말했어요. 가방 안에 이딴 게 들어가 있어서 좀 닦아야 하거든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것 좀 빌릴게요. 그리고 시어머니 정수리 가발을 그대로 뜯어내 제 가방을 닦았어요. 그게 닦이겠냐마는 저도 화가 있는 대로 난 상태라 어떻게든 그걸 망가뜨려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시어머니 머리에서 가발이 뚝 떨어져 나오자 친구들은 어머머머 하고 놀라며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생각보다 시어머니 머리가 더 반짝였거든요. 하필 조명 아래에 있어서 더더욱 심하게 반짝였고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곧 터질 듯이 새빨개져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다 망가진 가발을 식탁 위로 던지며 얘기했죠. 뭐 그릇 몇 개 깨지고 가발 망가진 거는 제가 오늘 어머니 때문에 망친 일들이랑 퉁치시죠. 제 태블릿 수립이며 업무상 손해 내용 전부 메꾸시려면 이깟 그릇 몇 개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제가 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내일 바로 원래 살던 곳으로 다시 옮길 거니까 같이 사는 식구들한테 이따위를 굴 거면 혼자 사세요. 이것이? 하, 지금 저한테 손 올리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싸워볼까요? 저야 감사하죠. 먼저 때리세요, 그럼. 휑해진 머리로 저를 한 대 때릴 듯이 손을 번쩍 드는데 제가 오히려 때리라며 가까이 가자 저보다 키가 한참 아래인 시어머니는 주춤거렸어요. 그때는 진심으로 저도 한 대 때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희가 어디 대기업도 아니고 남편이랑 둘이서 작게 일하는 업체라 고객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시어머니가 한 짓은 저희더러 앞으로 백수되어 살라는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저는 그 집구석에 2번 다시 오기 싫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방에 있는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내려왔어요. 애초에 짐이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금방 차에 실을 수 있었고 저는 곧장 원래 살던 집으로 왔습니다. 1층 작업실에 있던 남편이 저를 보고 놀라서 나왔는데 자초지종을 듣더니 엄청나게 화를 냈죠. 곧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더니 엄마 미쳤어? 지금 제정신이야?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애도 아니고 지금 천지분간이 안 돼? 오늘 우리가 날린 게 얼마짜리 계약서인 줄 아냐고. 내가 내일 당장 이거 전부 엄마한테 청구할 거니까 알아서 해. 엄마 그 유치한 짓거리 때문에 우리 업체 접게 되면 엄마가 책임질 거냐고. 뭘 잘했다고 울어. 나도 집사람도 엄마 다시는 보러 안 갈 거니까 그냥 혼자 살아. 그 뒤로 한 일주일 동안은 시어머니가 사고 친 걸 수습하느라 저희 둘 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대형 사고 하나가 터지자 줄줄이 다른 일까지 밀리면서 저희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수습을 한 거였어요. 얼추 일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는 둘 다 대자로 뻗어버렸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희는 시어머니에게 오는 연락을 전부 무시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시작해서 저희가 계속 무시하자 온갖 욕들을 보냈다가 요즘은 자기가 심했다며 사과를 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정말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내용 증명을 작성해왔어요. 이번에 죗값을 치르게 하지 않으면 분명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또 철없는 짓을 할 거라면서요. 저도 저지만 그간 남편이 쌓인 것도 많았구나 하고 새삼 알았어요. 하긴 제가 아내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동업자이기도 한데 사사건건 업무 방해를 하니 남편 입장에서도 얼마나 짜증이 났겠나 싶긴 하더군요. 남편이 보낸 내용 증명을 보고 시어머니는 또다시 울며불며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가 그게 안 먹힌다 싶으니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참나, 정말 속도 없는 양반이죠. 야, 네 남편한테 이것 좀 물으라고 해다오. 내가 그런 종이 조각들 내용을 어떻게 알았겠니?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니. 응?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다시는 너희 일하는 거 방해 안 할게. 그러니까 얼른 다시 집으로 들어와. 그거 물으더라도 그 집엔 다시 안 들어가요.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나는 아프잖아. 저번처럼 또 혼자서 몸도 못 가누고 있으면 어떡하라고. 그날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 어른이 이 정도까지 미안하다고 하면 좀 들을 것이지. 니네 이렇게 아픈 부모 버리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되겠니? 이렇게 찰눈을 저버려도 되는 거야? 찰눈을 저버린 건 누가 봐도 어머니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과하면 저희 거 무조건 들어야 해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똑같은 행동 하실 거잖아요. 남편한테 할 얘기는 남편한테 하시고 저한테 전화 그만하세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다음엔 안 그런다니까. 미안하다고 얘. 시어머니가 아무리 연락을 해서 난리를 쳐도 저희가 원하는 반응을 해주지 않자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손수 찾아왔어요. 울면서 내용 증명도 취소해주고 자기랑 같이 살아달라더군요. 저는 솔직히 혼자 지내는 게 뭐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인가 싶었는데 그냥 당신은 아프니까 혼자 있기 무섭다는 겁니다. 어차피 일도 안 하고 집에 혼자 계시니 잘 관리하면 위험할 일은 없을 텐데 누가 보면 암이라도 걸린 줄 알겠더군요. 얘들아, 이 애미가 미안하다. 내가 화가 나서 그냥 조금만 골려주려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까지 큰 피해인 줄 몰랐어.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이제 그만 화 풀으렴. 아들, 정말 엄마한테 이럴 거니? 엄마가 미안해. 이제 며느리 괴롭히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을 테니 그만하렴. 내가 잘못했어. 응? 화장이 전부 지워질 정도로 엉엉 우는데 그 고사항하던 양반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저희 부부도 마음이 조금 흔들리긴 했어요. 당장 그날은 집에 바래다 드리고 별 이야기 안 했지만 저희 부부는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쯤이면 시어머니가 정신을 완전히 차리셨을까요? 눈치 보니까 남편은 계속 끝까지 밀어붙일 것 같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제가 남편을 말려야 하나? 다시 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내용 증명은 철회하자고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제가 주변에 결혼한 친구도 많이 없고 남편도 저도 외동이라 조언을 구할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도 많이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결혼한 지 8년 됐고 예쁜 딸과 남편과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는데요. 저의 결혼 생활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남편도 자식도 아닌 바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그동안 저를 위주로 저희 집을 힘들게 한 두 사람에게 철퇴가 내려진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시고모님께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만행에 종지부를 찍어주셨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중학생 때 돌아가셨고 시댁에서 가장 힘센 분이 바로 시고모님이거든요. 경제적 능력이 별로 없는 시어머니를 지금까지 받아준 게 시고모님이어서 시어머니가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주버님도 시고모님을 어려워하고요. 그것도 다 시고모님이 작지만 건물 하나 갖고 계시니 그렇게 설설 기는 게 보이기는 해요. 아무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과 지인이 같은 회사에 다녔기에 제가 지인과 만나는 걸 우연치 않게 본 남편이 저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는군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남편 회사와 지하철로 한 정거장 거리라서 주중에도 만나기 편했다는 것도 저희 사이가 좁혀지는 데에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남편 회사보다 규모도 컸고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직급이나 월급은 제가 좀 더 많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재테크를 꽤 잘하는 편이고 주식 투자도 조금씩 수익을 내는 사람이었고요. 절대 욕심부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묵직하게 움직이는 게 남편의 장점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신뢰해서 같이 결혼까지 하게 됐죠. 결혼하고 처음 2년은 전세를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이사를 할 건지 전세 연장을 할 건지 결정할 시기가 됐어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지금 아예 집을 사자. 나중에 아이 생길 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대출받아 집 마련하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사람이 사는 데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계속 전세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차라리 둘 다 일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바짝 대출받아서 집 사고 갚으면 나중에 좀 편해지지 않을까? 나도 그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야. 자기가 그런 마음이면 같이 집 알아보자. 어느 정도 선인지 감이 잡히면 대출받아 할 수 있을지 보이겠지.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집을 보러 다녔고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아파트가 평수도 그렇고 저희가 감당할 만한 곳이라 판단했어요. 남편과 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았고 집을 약간 리모델링해서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요. 이사하고 첫날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아주 뿌듯해 했어요.
우리가 양쪽 집에 손 안 벌리고 이렇게 집 마련했다는 게 꿈 같지 않아? 물론 아직 은행들 지분이 훨씬 많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대로 꾸밀 수 있고 못질도 할 수 있는 집이 생겼다니 진짜 신기하다. 나도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집이 아닌 우리 공동명의 집이잖아. 내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고 감개무량하다. 우리 열심히 일해서 돈 갚자. 그리고 나면 진짜 좋은 날 올 것 같아. 그래. 그때까지 둘 다 쓰고 싶은 거 못 쓰고 힘은 좀 들겠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집이 있잖아. 저희는 밝은 앞날만 생각하기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생활했어요. 뭐 어느 정도 자기들 취미생활 포기하고 식재료로 쓸 것 최대한 아껴서 살 수 있는 곳 알아보고 물건 하나 살 때에도 더 꼼꼼히 따져보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좋은 점이 저의 생활력을 길러주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몰랐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됐고요. 그렇게 1년이 좀 지났을 때에 저는 몸에 이상 신호가 계속 오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하고 산부인과를 방문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임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죠. 지금 7주 접어드네요. 제일 조심해야 할 시기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안정을 많이 취하셔야 합니다. 임신 축하드려요. 라는 의사의 말에 감사하다고는 했지만 마음 한편에 조금 불안함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한창 돈 벌고 대출금 갚기 바빠서 아이는 적어도 2년 후에 갖자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희한테 찾아온 새 생명이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지만 돈 걱정이 가장 먼저 됐고 그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퇴근한 남편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제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남편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이거 알아서 하라면 나는 어쩌지? 싶어서 침을 꿀꺽 삼키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저희 형편을 생각한다면 아이가 태어나는 게 몹시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저는 기왕 찾아온 생명 잘 낳아서 잘 키우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안 된다고 하면 설득을 하든지 싸우기라도 해야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있던 순간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뭐 우리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좋게 생각하자. 아이 갖고 싶어도 안 생기는 집도 있잖아. 이제부터 무거운 것도 들지 말고 회사도 휴직할 수 있으면 휴직해. 정말?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괜찮겠어? 다 살 길은 열리는 법이지. 우리가 찾기만 하면. 고마워 자기야. 나는 자기가 안 좋아할까봐 엄청 겁먹었어. 힘들다고 우리 아기를 어떡해. 잘 키울 생각부터 해야지. 고마워. 나 지금은 별로 힘들지도 않고 아직 휴직할 생각 없어. 회사 다닐 수 있을 때까지 잘 다닐 거니까 같이 노력하자. 고마워 자기야. 내가 스스로 건강 신경 많이 쓸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나도 더 많이 노력할게. 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회사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는 생각하지 못한 미래 일까지 생각했더라고요. 쉬는 날까지 반납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길래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이 위안 적금은 대출금 갚은 후로 미루고 있었잖아. 아니면 어느 정도 갚은 다음부터 들던지. 그래서 아이를 위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조금씩이라도 모아놔야지. 아빠라는 사람이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 그래도 너무 무리해서 건강 나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돈 버는 게 다 무슨 소용이야. 걱정하지 마. 나 체력 하나는 타고났잖아. 나도 내 건강 해치면서까지 일 벌리지는 않을 거야. 그런 남편을 보며 제가 사람 하나는 참 잘 봤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예쁜 딸아이를 낳았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줬어요. 친정에서는 물론이고 시고모님한테도 축하를 받고 얼마간의 현금도 받았죠. 그런데 그걸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그냥 못 넘어가고 조금 깐죽거리긴 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애 낳았다고 형님한테 돈도 받고 좋겠네. 애 낳을만 하네. 재수씨, 그거 그냥 꿀꺽할 거 아니죠? 나중에 한턱 쏴야 해요. 어머,
이거 우리 애기한테 준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우리 다운이 다 커서 말 알아들을 때 물어보고 한턱 쏴도 된다고 하면 쏠게요. 라며 저도 잘 빠져나가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괘씸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친손녀가 태어난 건데도 축하 선물 하나 없었고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동안 살면서 두 사람 성격 파악한 게 있으니 저도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고 돌려서 말한 거였고요. 그런 거 보면 남편이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닮은 건지 두 사람하고는 영 딴판이라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은 제가 몸조리 잘해야 한다며 무척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아이가 100일 될 때까지 제가 설거지도 못하게 했고 자기가 바빠서 집안일 못하면 친정엄마한테 직접 부탁까지 들어가며 도와달라고 했고요. 아우, 최서박은 어쩜 사람이 그렇게 반듯한가 몰라. 말 안 해도 어련히 친정엄마가 도와줄 텐데 항상 미안해하며 용돈까지 주니 내가 사위 하나는 잘 얻었네. 라며 친정엄마도 남편을 칭찬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은 친한 선배와 함께 레스토랑을 열게 됐어요. 서울의 젊은 사람들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레스토랑을 연다고 하니 걱정도 많이 됐지만 그동안 남편이 하던 일도 식품 개발 쪽이었고 언젠가는 자기 가게를 가져보는 게 꿈이었던 것도 알고 있었기에 저는 남편을 믿고 응원해줬어요. 자기가 언제 허투루 일 벌리는 사람이야? 다 할 때가 됐으니까 하는 거겠지. 솔직히 말해봐. 레스토랑 하려고 그동안 더 악착같이 돈 번 거지? 그랬지. 그런데 우리 다운이도 태어나게 돼서 더 열심히 한 것도 맞고. 나 이 사업 만만하게 보고 시작한 거 아니야. 선배도 이쪽 업계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라 둘이서 쉬는 날마다 만나서 사업 구상하고 계획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알았어. 나는 주변에 입소문 많이 낼 테니까 우리 열심히 또 가보자고. 그렇게 남편은 딸이 태어나고 5개월 후 레스토랑 개업을 했고 저는 그로부터 2달 후 회사에 복직했어요. 남편은 육아휴직 1년은 무조건 쓰라며 저의 이른 복직을 반대했지만 남편만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엄마가 되고 보니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내 자식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마구 생기더군요. 사소한 간식 하나라도 더 품질 좋은 거 먹이고 싶고요. 그러려면 돈이 들어가니 좀 더 벌어 보태야겠다 했죠. 남편은 제 걱정을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나도 얼른 다시 대출금 갚는 데에 한 푼이라도 일조하고 싶다고. 자기한테만 짐 지우는 것 같아 미안하고. 다운이한테도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말리지 마. 말려도 나가서 일할 거야. 알았지? 알았어. 나도 얼른 자리 잡아서 정한이가 걱정 안 하고 집에 있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요새 여유 있어도 다 맞벌이하고 그래. 미안해하지 마. 저희가 계속 함께 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서로의 힘듦을 이해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중간중간 시어머니나 아주버님이 자기들 용돈 달라고 태클을 걸 때에는 짜증났지만 그것도 남편이 중간에서 선을 잘 그어줬거든요. 아무튼 저는 복직해서 다시 열심히 일을 했고 친정엄마는 딸아이를 봐주며 저희를 응원해 주셨어요. 야근을 하거나 출장을 가서 일에 치일 때는 너무 힘들고 어쩔 때는 다 때려치우고 싶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잡아주는 건 딸아이였어요. 그리고 항상 저희를 위해 성실하게 애쓰는 남편하고요. 저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 덕분에 5년 만에 대출금 대부분을 갚았고 그 사이 남편의 레스토랑도 맛집으로 인정받아 예약이 많아졌어요. 코로나 때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때 남편과 남편 선배는 레스토랑의 메인 메뉴들을 밀키트로 만들어서 온라인 판매를 했고 그게 생각보다 잘 돼서 오히려 지금은 손님을 끌고 온 원동력이 됐죠. 막연하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남편 말은 사실이었어요. 철저한 준비와 성실함으로 남편은 잘 자리를 잡아갔죠. 그리고 얼마 후 우리 부부는 마지막 대출금을 갚게 됐어요. 그날의 후련함은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저희는 남편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노고를 축하해 주었어요. 딸아이하고는 맛있는 주스로 건배를 했고요. 그동안 뒤에서 묵묵히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친정 부모님과 시고모님한테도 작지만 선물도 해드렸어요. 얄밉기는 해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께도 한우 사드리며 챙겼고요. 친정 부모님은 저희 보고 애썼다며 눈시울을 붉히시고 딸아이 선물이며 저희 부부 커플 지갑을 사주시며 더 많이 돌려주셨고 시고모님도 딸아이 이름으로 금일봉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바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저와 남편 속을 뒤집어 놓은 거였어요. 저희가 빚다 갚았다고 두 사람에게 선물을 한 건 그저 인사치레였지 저희가 돈 벌고 바쁘게 살 동안 단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보낸 후에 주말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저와 딸아이만 있는 집을 방문하더니 다짜고짜 이러더군요. 예, 이제 니네 한숨 돌렸으니 우리 상원이 가게 좀 차려줘야겠다. 네? 무슨 가게요? 저희가 아주버님 가게 차려줘야 한다고요? 그럼 상원이가 얘 말고 또 있니? 재원이 가게 2호점 내도 될 만큼 충분히 잘 되고 있잖아. 그거 상원이가 하면 딱 좋지 않겠어? 형제가 사이좋게 본점 2호점 나눠서 하면 남들 보기에도 좀 좋아? 엄마, 본점이라고 하지 마. 명색이 내가 형인데 내가 본점 가져도 모자랄 판이잖아. 근데 재원이 자식 지가게는 동업하는 거니 줄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1호점 2호점 이렇게 불러. 그럴까 우리 아들? 그게 좋겠네. 큰아들이라면 꿈뻑 죽는 시어머니는 그런 기가 막힌 말에 좋다고 맞장구를 치며 하하호호 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차근차근 말을 해나갔죠. 어머니, 레스토랑이 잘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 사람한테서 다른 가게 낸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어요. 그리고 저 이제 막 빚 다 갚아서 한숨 돌리는 거라 2호점을 낼 여윳돈은 없고요. 또 이건 전적으로 그 사람 일이라 저한테 말씀하셔도 별 소용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대출 받아서 2호점 내고 또 갚아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한 번 갚았는데 두 번 못 갚니? 그리고 남편은 원래 마누라 말 듣게 돼 있는 거야. 네가 이런 말도 못 해주면서 마누라라고 할 수 있니? 우리 상원이가 능력은 출중한데 솔직히 회사가 어디고 상원이 받쳐줄 만한 데를 찾지 못해서 이러고 있잖니. 근데 재원이 레스토랑에서 전에 몇 달 일한 게 제일 자기한테 잘 맞는다잖아. 그러니 이제 너희가 형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았잖아. 어머니, 그리고 아주버님, 진심이세요? 아주버님 그때 저희 레스토랑 일 안 맞는다고 일하는 도중에 나가버리셨잖아요. 일터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돌발 행동하면 얼마나 지장이 큰데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 일이 잘 맞는다뇨. 재수씨,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지금 재원이 그 자식 말만 듣고 이러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재원이 자식이 내가 지 형인데 나한테 얼마나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사람 기분 나쁘게 해놓고서 나한테만 뭐라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상원이 말이 맞다. 얘가 지금 그 일이 잘 맞는다는데 왜 예전에 화나서 생긴 일을 끄집어내는 거야? 네가 시집와서 한 게 뭐 있어? 이럴 때 같이 잘 살 수 있게 네 아주버님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말 한마디를 못하겠다고 이러는 거냐? 그때 그 일뿐 아니고 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아주버님 직장 알아봐달라고 하셔서 제가 취직까지 시켜드렸잖아요. 근데 일 못하면 물어보면서라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고 모르는 일 시켰다며 화내고 박차고 나오셨잖아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에 시고모님한테 돈 받아서 카페도 열었잖아요. 그건 또 어땠는데요? 그거 반년 만에 닫았어요. 손님이 하도 없어서요. 계속 적자만 보다가 결국 닫고서는 이제 와서 규모가 더 큰 레스토랑 2호점은 무작정 내달라고 하니 제가 좋게 생각이 되겠어요? 제가 시집와서 아주버님 안 도왔다고요? 아주버님, 제가 아주버님 그때 이후로도 2번이나 더 취직시켜드렸잖아요. 그것도 다 트러블만 일으키고 나와서 저 한 군데에는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정 레스토랑 하고 싶으면 남편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저는 얘기 못해요. 남편이라고 저와 뭐 다르겠어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그럼에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시도 때도 없이 저희를 찾아오고 전화하고 문자를 하며 레스토랑 2호점을 내놓으라고 아예 생떼를 썼어요. 사실 전에 카페를 차린 것도 시고모님한테 한 달에 얼마씩 갚을 거라고 해놓고는 지금까지 단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는 아주버님인데 저희한테라고 다르겠어요. 저희 부부는 아무것도 신용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대출을 받고 그걸 갚느라 다시 힘들고 빠듯한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 일 때문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시고모님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생활비 끊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저희더러 가게를 하나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은 저희가 대출금 갚는다고 정신 없었으니 말하고 싶어도 돈 넣을 구멍이 없으니까 말을 못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을 했음에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어요. 저한테는 회사까지 찾아와서 졸라댔고요. 재수씨, 그냥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왜 그러는지 확실한 이유를 대요. 무작정 재원이 따라서 반대만 하는 거잖아요. 재수씨는 재수씨 생각 없어요? 재원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자기 의견을 확실히 가져야죠. 이래가지고 회사에서 일은 어떻게 해요? 눈치 보고 윗사람한테만 잘 보이면서 다니나? 제 회사 생활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 또 해드려요. 듣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주버님, 레스토랑 일이 잘 맞을 것 같으면 그때 재원씨가 뭐라고 했어도 버텼어야 맞아요. 그뿐인가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회사들에서도 얼마 못 다니고 나가버리고 심지어 손해까지 끼쳤잖아요. 재원씨가 소개했던 음식점에서도 내가 누군 줄 아냐고 큰소리만 치다가 잘렸다면서요. 그런 데에서 누구한테 소개받고 들어오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일하는 사람들은 일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아주버님 가시는 데마다 일은 안 하면서 내가 누구누구 소개로 온 사람이다. 이런 것만 내세우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책임감 없이 나오셨는데 그런 사람을 뭘 믿고 2호점을 차려주겠어요. 돈이 없어서 하지도 못하지만 돈이 있다 해도 아주버님한테는 안 돼요. 신용 없는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잘못하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가게 이미지에 먹칠만 하는데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발끈해서 난리쳤어요. 뭐가 어쩌고 저째? 그놈의 혓바닥 참 길기도 하구나. 네가 뭔데 우리 상원이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해주기 싫다고 아주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는 모양인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니네만 잘 살고 우리 상원이 무시하겠다는 속셈이잖아. 이거 잘 알아둬. 니네 자고로 집안은 장남이 잘 돼야 모든 게 술술 풀리는 거야. 그런데 니네가 이런 식으로 장남 무시하고 니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해봐라. 세상에 무슨 일이 되겠냐? 지금 그깟 가게 좀 잘 나간다고 이따위로 건방을 떨어? 그런 심보로 어디 언제까지 잘 나갈 수 있나 두고 보자. 원, 상원이한테 제대로 맞는 것을 소개시켜줘야 얘도 일을 했을 거 아니겠니? 지가 어디서 허접한 데만 소개해줘놓고 다 상원이 잘못이라고 덤탱이를 씌워? 이런 싸가지 없는 걸 봤나? 다운애미 너 이제 보니 아주 못돼 처먹었구나. 가게 하나 내는데 대출금 뭐 얼마나 든다고 그거 하나를 못 해준다고 둘이서 입 맞추고 이렇게 쌍심지를 켜는 거냐? 지들이 능력 있으면 하나밖에 없는 형 도울 줄도 알아야지. 몇 년 대출도 갚았으면서 지들 형 일에는 못한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며 제 신경을 긁었고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남편한테 전화로 한마디 했어요. 아니,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회사까지 찾아와서 그동안 내가 아주버님한테 맞지 않는 데만 소개시켜줬다는 둥, 나더러 싸가지 없고 못돼 처먹었다는 둥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남편도 화가 났는지 전화를 끊어보라고 하더니 바로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10분도 안 돼서 아주버님하고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들어와서 거실에 자리를 잡더라고요. 저는 바로 딸아이를 데리러 가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한테 SOS를 쳐서
잠시 데리고 있어달라 부탁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지금 집에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와 있다고 문자를 보냈죠. 두 사람은 눈에 불을 켜고 저를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것 같았어요. 재수 씨도 참 입도 싸고 인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네요. 아니, 우리가 회사 찾아간 것까지 재원이한테 일러 바쳐요? 무슨 초딩이에요? 그런 것까지 쪼르르 다 바로 말하게. 그런 건 말하면서 왜 나 2호 좀 내주라는 말은 그렇게 못하는데? 그냥 대출 받아서 차려줘요. 그러면 깔끔하잖아. 그게 이 집에서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럼 우리 다 각자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지? 우리 다 누가 편하게 살아요. 아주버님하고 어머니나 편하지. 그 돈은 누가 갚고 거기서 나갈 손실은 누가 책임지는데요. 아주버님,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아주버님은 가게 하나를 맡을 깜냥 안 돼요. 레스토랑 운영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아주버님 몇 평 안 되는 동네 작은 카페 하나도 감당 못해서 문 닫고 손해만 보고 보증금도 못 건졌잖아요. 레스토랑은 주방에 홀 매니저에 그 외 직원들까지 사람들 신경 쓸 것부터 해서 음식 맛에 재료들 질까지 일일이 다 체크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걸 아주버님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태까지 조금만 힘들면 다 그만두고 다 내 책임 아니라며 발뺌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전에 카페 때문에라도 시고모님 눈치만 보면서 어떻게 저희한테 레스토랑 내달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흥분해서 얼굴이 뻘개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야, 너 말 다 했어? 네가 감히 나한테 그따위 말을 해? 뚫린 입이라고 윗사람한테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줄 알아? 시어머니는 아예 저를 뒤로 확 밀쳐 넘어뜨렸어요. 이게 진짜 보자보자니까? 야, 네가 마음보를 그따위로 쓰니까 일이 되는 게 없지. 재원이가 괜히 지영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겠어? 네가 다 뒤에서 조종했지? 그렇지? 이 못된 것을 봤나? 하더니 저를 붙잡고 너 죽고 나 죽자며 제 멱살을 잡았다가 머리끄댕이를 잡았다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주버님은 자기한테 감히 할 소리 못할 소리 했다며 방방 뛰고 있었고요. 제가 더는 참지 못해서 막 시어머니를 밀쳐버리려고 할 때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시고모니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만두지 못해? 니들이 제정신이냐? 그 말에 시어머니도 아주버님도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두 사람은 얼음이라도 된 듯 그대로 멈춰버렸고 화가 잔뜩 난 시고모니가 남편을 보고는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정확히 말하자면 시고모님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떻게든 수습해보려고 남편과 저를 탓하는 말을 했어요. 아니, 재원이 너는 왜 고모를 여기까지 모시고 온 거야? 안 그래도 허리도 안 좋고 혈압도 높으신 양반.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문제를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 니네 부부는 쌍으로 못 말리겠다. 올케가 내 생각을 그렇게나 해주는 줄은 정말 몰랐네. 그러면 나한테 허리는 괜찮냐? 혈압은 어떠냐? 전화 한 번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상훈이 카페 접고 나서 나한테 연락 한 번 안 했잖아? 그래놓고는 이제 얘들한테 가게 2호점 내놓으라고 성화라며? 고모, 그게 아니고요. 성화라기보다는 서로 얘기를 잘해봐서 일을 잘되게 하려는 거죠.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가 딱 봐도 아주 둘이 타오냄이 잡아먹으려 들고 있구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시고모님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내가 말했지. 이 문제는 끝났다고. 나는 지금 2호점 낼 생각도 없고 내더라도 형하고는 안 해. 정말 운영 잘할 수 있는 사람하고 협업을 하든 투자를 받든 할 거지. 내가 어떻게 일군 레스토랑인데 형처럼 개념 없고 무책임한 사람한테 2호점을 내주겠어? 그러다가 내 가게 장사까지 망쳐. 고모, 우리 대출금 다 갚았다고 한 다음부터 지금 2달 넘게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아니에요, 고모. 괴롭히긴 누가 누굴 괴롭혀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별일 아니니까 돌아가세요, 고모. 얘가 오바해서 괜히 고모까지 끌어들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맞아요, 형님. 우리가 재원이랑 다운님이 진정시킬 테니까 더 늦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세요. 저는 두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고모님.
저 그냥 못 있겠어요. 저희 회사까지 찾아와서 그 애한테 2호 좀 내게 말해주라며 그런 말도 못하냐고 회사 생활 어떻게 하냐 이런 말까지 했다고요. 제가 남편한테 말했다고 집에까지 찾아와서 지금 저한테 이렇게 한 거 보세요. 제가 아주버님처럼 조금만 힘들면 일 안 하고 그만둬버리는 사람한테 레스토랑 일 못 맡긴다 그랬죠. 제 말이 틀렸나요? 고모님이 차려주신 카페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6개월 만에 손해보고 돈 다 없앴는데 규모가 큰 레스토랑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다시는 말 안 나오게 하려고 좀 강하게 말했더니 저더러 싸가지 없다 못돼 처먹었다며 밀고 한 대 칠 기세였다니까요. 한 대 치다니 얘. 그건 네가 지금 오버하는 거야. 내가 뭘 치니? 내가 살짝 좀 밀었더니 네가 혼자 넘어간 거잖아. 듣기 싫다. 올케는 그게 며느리한테 할 소리야? 시고모님의 서리빨 같은 호령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아주버님도 놀라서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나 재원이한테 다 들었어. 여태 대출금 갚으면서 제대로 사느라 애쓴 애들 축하하고 격려는 못해줄 망정. 또 빚을 져서 대출금 갚으며 상원이 가게 차려주라고 했다며? 윗사람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돌아간다며? 니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지 말라 했다며? 말 잘했다. 상원이 네가 정신 차려서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냐? 그리고 올케도 그래. 언제까지 상원이 싸고만 돌 거야? 올케가 무조건 장남 위주인 건 잘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상원이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보라고? 아니 형님, 그 말씀은 좀 심하시네요. 우리 상원이가 어디가 어떻다고 그렇게 함부로? 뭐가 어쩌고 저째? 정말 상원이가 제대로 사람 노릇하는 것처럼 보여? 진짜 올케가 볼 때는 그래? 다시 시고모님 언성이 높아지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 이제까지 죽은 내 동생 생각해서 두 사람 거뒀고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 두 사람 살고 있는 집 그거 원래 내 집이잖아. 내가 새놓던 거 두 사람 살라고 한 게 15년이야. 그런데 그동안 두 사람이 돈을 모았어. 뭐 하나 제대로 사기랬어. 내가 주는 생활비로 편하게 살면서 전혀 자립할 생각 못했잖아. 상원이는 더더욱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 비워줘야겠어. 어머 형님,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재원이네 말만 듣고 저희더러 나가라고 하세요. 맞아요 고모. 제가 고모 손에 입혔다고 이런 식으로 복수하시는 건 어른답지 못한 처사예요. 이것들이 진짜 안 되겠네. 올케, 내 집에 계속 있고 싶어? 그러면 상원이 이제 내보내. 혼자 살게 하라고. 어디 가서 접시를 닦든 배달을 하든지 알아서 살라고 해. 안 그러면 나 집주인 권리 행사에서 그동안 돈 한 푼 안 내고 살았다고 두 사람 내쫓을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내 당장 사람들 불러서 니들 짐 다 빼라고 할까? 시고모님이 핸드폰을 꺼내 들고 어딘가 전화를 하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붙잡고 매달렸어요. 아 형님, 우리 말로 해요. 일단 앉아서 차분하게. 올케, 이거 놔. 안 그러면 나 올케 짐도 다 빼버리라고 할 거니까. 시어머니는 시고모님이 무서워 얼른 손을 놓았고 시고모님은 정말 어딘가에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 집에서 아주버님 짐을 빼라고 했어요. 그제야 아주버님은 하얗게 질려서 저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고모. 이제 여기 와서 2호점 내달라고 하지 않을게. 내가 지금 당장 어딜 가겠어요 고모. 이러지 마요. 나 이뻐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래요? 그러니까 실망도 큰 거야. 어떻게 동생네를 이렇게 괴롭혀. 네가 더 잘 돼서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동생한테 빚을 져 가게를 차리고 그 빚도 동생더러 갚으라고 해? 그리고 너 똑바로 들어. 카페 할 때 들어간 내 돈 너 일생 동안이라도 나눠서 다 갚아야 돼. 안 그럼 나 가만 안 있는다. 나는 네 엄마랑 달라. 두 사람 다 다은애미랑 다은이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아니 솔직히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도 살아보겠다고 하는 건데 안 도와준다니 속상하잖아요. 그래요 고모.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재원이랑 이 여자 말만 듣고 나를 내쫓아요. 그 말에 시고모님은 아주버님 뺨을 철썩 때렸어요. 저희 모두 너무 놀라서 그런 시고모님을 쳐다보기만 했죠. 다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런 못된 것? 재수씨라고 불러야지. 어따 대고 이 여자야. 우리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언제까지 네 죽은 아빠 얼굴에 먹칠하며 살 거야.
네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어? 그리고 시고모님은 제 손을 붙잡고 사과하셨어요. 미안하다. 우리가 모자라서 너한테 이런 꼴을 보였구나. 재원이랑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그러자 뒤에서 아주버님은 자기한테 너무한다며 통곡을 하며 울더군요. 하지만 시고모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고 결국 아주버님 짐을 집에서 다 뺐어요. 솔직히 시고모님이 걷어주지 않으면 갈 데 없는 시어머니는 시고모님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아주버님은 혼자 사는 친구네 방세를 내며 지내기로 하고 들어갔다고 해요. 시고모님은 아주 독하게 마음 먹으셨고 이 기회에 혼자 일할 수 있게 만들라고 시어머니한테도 단단히 일러두시더라고요. 또 저나 남편을 괴롭히면 그때는 알아서 하라면서요.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저희와 연락을 끊으셨고 아주버님은 친구네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게 됐고요. 아주버님은 끝까지 저한테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화로 문자로 시달리지 않으니 그것만도 다행이었죠.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저희는 다시 일상을 되찾았고 시고모님은 또다시 아주버님이나 시어머니가 돈 문제나 가게 일로 무슨 얘기를 하면 바로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두 사람은 시고모님한테 하도 혼쭐이 나서 몇 달이 지나도록 저희한테 연락 한 번이 없네요. 이 기회에 아주버님도 자립을 제대로 하면 좋겠다 싶네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가 저를 아주 안 이꼽게 생각한다던데 그냥 대응하지 않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마음이 풀리시고 진심을 알아주시겠죠. 저는 계속 남편과 딸아이와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언제나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